신춘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22일째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주제가 바이든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그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 정오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취임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바이든 정부 출범은 국제 정세, 특히 우리 한반도 문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 관계, 남북 협력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먼저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최재덕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최재덕 박사는 온광대학교 부교수로 계시면서 온광대학교 내에 한중정치외교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베이징 대학에서 한중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순에 따라서 잠시 뒤에 최재덕 박사께서 발제를 하시기로 하고, 우선 그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께 새해를 맞이해서 남북물리포럼의 김영현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30분 전부터 들어와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다 나눴기 때문에 따로 뭐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2021년 대망의 한 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시작된 지 오래되었고요. 남북물류 포럼도 물류로 남북을 하나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변함없이 가지면서 또 1년을 잘 뛰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직접 그 조찬장으로 모시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날을 정말 손꼽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요. 오늘 강의는 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최재덕 박사를 어렵게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최재덕 박사님은 이제 중국 전문가이시면서도 중국의 미국 정책, 미국의 중국 정책에 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이 전개가 되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식의 진영 논리에 갇혀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가 대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남북 협력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총체적인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준비된 PPT도 아주 잘 알차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관심 보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양영식 전 차관님께서, 통일부 차관님께서 오셨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원장님으로도 이렇게 오셨고 오늘 처음 참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다 얼굴은 보이니까요. 크게 우리 손을 한번 흔들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박수나 손 흔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주원수 박사님 다시 마이크를 잡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원준 박사의 북한 이슈 인사이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초에 북한에서는 노동당 제8차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문제와 곁들여서 전원준 박사께서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10분 이내에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준 박사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양 차관님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아이고,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농담부터 한번 하자면, 그 영어에 그 에그 헤드라고 있어요. 에그 헤드. 계란머리. 그러니까 머리는 싹 비껴져서 학자 같은데, 에, 별로 뭐 신통치 않고, 별로 잘 맞지도 않은데, 거드름 피우면서, 전문가 연하는 사람. 이 에그 헤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염려가 듭니다.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북한의 입장만 좀 말씀드리면은 조건부 대화죠. 조건부 대화. 그러니까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도 하지 않고 또 남한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그런 적대시 정책을 하지 않고 남북 간의 합의를 잘 지키면 대화하겠다. 그럼 내가 반반이에요. 반반. 50대 50. 대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너희들 행동의 여하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래?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먼저 이제 나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과 일심 단결해서 자력갱생을 하면서 버텨나가겠다. 다만 우리 뒤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있고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종국에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큰 짐을 줬어요. 그래 한국 너희들이 좀 한번 해봐. 옛날 한 3년 전처럼 그때 그 봄날이 있었지 않았어? 그 추억 있지? 너희들 한번 열심히 해봐. 할 수 있으면. 근데 미국 설득이 쉽지 않을걸? 미국은 변하지가 않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아. 적대시 정책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큰 기대는 없어.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핵무기를 만들어 갈 거야. 계속 고도하고 최첨단 무기 만들고. 누가 더 아쉬울까? 누가 아쉬울까? 두고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열심히 이제 설득을 해서 당장 3월 군사훈련부터 시작해서 옛날처럼 한번 이제 하기 위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이제 등용을 시켜서 3년 전에 추억을 되살려 보려고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자율성을 줄 건지 그건 이제 최대적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하실 거고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어야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하고 또 남북 간 협상을 하고 해서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킬 텐데 좌우지간 북한은 우리에게 미국과 직접 상대하는 건 이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것 같지는 않고 남한이 잘 중재를 해서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할 생각이 있다든가 그럴 때 이제 나오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 객관적 환경이라는 것이 뭐 좋지는 않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제재 그로 인해서 본인이 시인했다시피 5개년 계획은 이제 완전히 망했고 이대로 계속 가면 주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심 단계를 강조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지금 최선을 다하지만 주변 환경이 안 좋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재가 너무 심해서 내가 참 원통하다. 이해해달라. 그러나 합심하자. 좀 참고 견디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전은준 박사님께서 마치 평양의 그 조선노동당 당사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정면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대처할 것이다. 아마 이런 요지로 해서 지난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내부 결속과 함께 대회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는 바이든 정부 대한반도 정책 전망을 가지고 최재덕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고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사실상 이제 본격화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코로나 상황 등등 국제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키를 쥐게 된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된 미국을 주제로 해서 이번 취임사에서 소위 화해와 통합, 치유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동맹 강화라든가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정치의 질서 복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이 어떻게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최재덕 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덕 박사 지금 나오실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네, 최재덕 박사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주제 발표를 약 한 30분 이내에 해줄 수 있죠? 예, 물론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3시 20분이니까 50분까지 한 30분 정도 PPT를 하고요. 좀 짧게 하고 30분만 하고 내용은 많으나 오히려 좀 더 깊은, 아까 김영희 대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좀 깊게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오히려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면서 코멘트하면서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아까 전현준 박사님 반갑습니다. 에그 얘기하셨는데 저도 릴렉서부터 시작하면 뭐 큰 릴렉스는 아니지만 다들 뵈니까 너무 모니터로 보지만 참 반갑습니다. 진짜로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러시아 바이칼 갔던 기억도 나고 함께 다들 또 중국 가서 회의하고 백두산 올라갔던 기억도 막 다 납니다. 그래서 참 그냥 느껴지지 않고 또 올해 진심으로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이틀 전에 들어왔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뜻있는 시기에 이렇게 의미 있는 발표 주제를 맡겨주신 특히 남북밀로 포럼의 김영인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사실은 남북밀로 포럼하고 가족처럼 인연이 오랫동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다 저제나 말씀하시고 불러주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새해에 중요한 시기에 불러주시니까 참 더 이런 거를 노리시는 분이셨구나 대표님이. 하여튼 뭐 이렇게 릴렉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동평연 원장님, 우리 추원서 원장님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늘 많이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또 책도 이번에 같이 내게 돼서 기회를 주시고 너무 감사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 인사를 하고 싶지만 제한된 시각 때문에 이렇게 릴렉스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워드가 있지만 PPT로 좀 짧게 하겠습니다. PPT로 아까 했었는데 왜 이게 갑자기 바탕화면에 깔리는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그걸 클릭하면 돼요. 아까 했는데 이게 왜 없어졌지? 죄송합니다. 바로 잠깐만요. 아까 테스트 할 때는 아까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될 겁니다. 잠시만. 화면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예,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도 들리시죠? 잘 들려요. 예. 예, 아까 테스트를 너무 열심히 할 땐 잘 됐는데, 오늘 제목이 바이든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제 1월 20일 날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고요. 최근에 아까 전윤준 박사님 얘기처럼 8차 당대회에서 나왔던 얘기와 연관지어서 핵 문제, 남북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대한책략이라는 것을 계속 구성하고 있는데, 한반도 생존 번영 전략입니다. 사실은 대한책략은 한반도 생존 번영 전략이고, 저는 이 얘기가 상당히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저의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오랫동안 이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를 보면서 저의 정책성은 스스로가 고뇌를 합니다. 매일같이 진짜 주야로 오랫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고뇌하는 긍정주의자다. 그래서 긍정주의인 입장에서 좀 보고 있고요. 늘 시각을. 그래서 미국의 입장도 아니고 북한의 입장도 아닌 한국의 입장에서 고뇌하면서 긍정주의인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먼저 잠깐이라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상당히 글하고 PPT하고 상관없이 먼저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PPT 한 30분 하기 전에 들으시면서 제가 던지는 화두 가운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지금 현재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 물론 얼마 전에 노동당 대회 8차 했지만 그 메시지는 사실은 레토릭, 그러니까 외부적인 대변인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인 김정은의 생각일까? 이렇게 또 들여다보면 7일, 8일 동안 했던 노동당 8차 당대회와 작년 10월 10일 날 했던 밤 12시에 했던 12월 노동장 창건일을 보면서 2시간 10분을 제가 다 보면서 느꼈던 건 분명한 건 외부로 보이는 어떤 효과적인 거, 미국을 겨냥한 것도 있겠지만 물론 남한을 겨냥하고 외부로 전달하는 것과 보여주는 것과 내 머릿속에 든 실질적인 속마음은 다를 수 있지 않나. 외교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요. 늘. 그래서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 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 있는데 바이든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 특히 이 한반도에서, 동북아에서. 그리고 현 정부 1년 남았는데 1년 좀 넘게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해야 될 일, 이 현 정부가 앞으로 남아있는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좀 깊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중국 전문가로서 미중 패권 경쟁을 연구하면서 김정은은 이렇게도 전 볼 수 있어요. 제가 조중적경 지역을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다녔고 1300km 이상을 우리 동평연하고도 갔었지만 백두산을 여러 번 가면서 1300km를 버스로 7박 8일씩 다니면서 느꼈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북중 관계를 바라볼 때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 저는 북한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김정은을 완전히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북한이 포맷될 수도 있다. 리셋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북중 관계를 보면요. 예를 들면 북중 관계가 대외 의존도가 9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대외 무역 의존도라는 것이 중국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유엔 제재, 미국 제재 걸려서 어려울 때도 밀무역을 하고 그랬던 북중 관계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아시다시피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처음으로 중국 없이 살아본 겁니다. 이런 팩트가 과연 기존에 있던 북중 관계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확실하게 포맷시킬 수 있다. 그럼 그게 뭘까? 그게부터 제가 김정은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북한이 처음으로 중국 없이 살아본 거야. 근데 살아볼 만하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국경이 봉쇄됐거든요, 북한이. 그리고 중국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다라는 혈맹 관계도 중국은 직접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공포. 아마도 국제사회와는 이제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백신을 공급받아야 된다. 지도자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중 관계에도 제가 보기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북중 관계를 연구하면서 95.6%나 되고 있는 이 북중 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려운 이 상황인데 이 유엔 제재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코로나, 이거는 김정은을 포맷할 수 있다. 이런 가정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제 글을 PPT를 보면서 느끼는 것, 그 좀 관심을 가질 건 대한민국도 제가 보기엔 신의 한 수가 필요하다. 뭐 문재인 정권이 장단점, 긍정, 부정을 다 떠나서 사실 지금 뭐 늘 언론에 계속 쏟아내는 것은 많이 뭐 레임덕이 빨리 오는 것인지 하여튼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언론이 몰고 갑니다. 참여정부 때 비슷하게. 그러면 이 현 정부가 또 교육정책, 부동산 정책, 뭐 내부의 어떤 그 빌미를 많이 준 상황에서 현 정부도 남은 1년 동안 제가 보기에 신의 한 수가 필요하다. 정말 신의 한 수라는 것은 마지막 한 수를 통해서 바둑판을 뒤엎는, 체스판을 뒤엎는 것이 필요할 때 그 고민하지 않겠는가. 참여정부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지도자가 정권이 넘어가면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했던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참여정부를 다습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과연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신의 한 수는 뭘까? 그 고민을 해봤어요. 역시 제가 보기엔 신의 한 수는 부동산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신의 한 수는 결국은 외교안보 통일에 있어서 남북관계를 푸는 거예요. 남북관계를 어떻게 푸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신의 한 수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그렇다고 하면 너무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의 생각과 문재인. 미국도 제가 미중 패권 경쟁을 계속해서 한 1, 2년 지금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뭘까? 특히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자료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바이든의 머릿속은 동아시아, 동북아에서는 내가 트럼프가 못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확실히 제압했다. 미중 전략 경쟁,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을 확실히 제압했다. 저는 그걸 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게 이제 고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바이든의 머리와 김정은 현 정부가 원하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하면서 이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저는 그 뭐 6자회담 뭐 복귀한다고 오늘도 얘기하고 4자회담 뭐 맞다고 자꾸 언론 나오는데 그거 다 해본 거고 지금 사실은 6자회담을 복귀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중국이 의장국이었는데 미중 패권 경쟁을 지금 하고 있고 장기화되는 마당에 미국이 과연 6자회담국에 중국을 의장국으로 놓고 6자회담을 만들까? 굉장히 의문이 들었고요. 4자회담이 가능할까? 저는 다른 식의 외교 채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그런 식으로 PPT를 좀 봐주시고 저는 고뇌하는 긍정주의자로서 굉장히 가능성 있는 얘기를 2000년도 클린턴과 김대중이 했던 그 시기가 너무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저는 2021년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라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이 6.15를 만들고 하고 2000년부터 사실은 시작됐단 말이죠. 남북관계가 정말로 그 터닝 포인트로. 저는 그게 20년 만에 다시 여러 팩트로 봤을 때 기회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채널에 있어서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과 한미일 공조 얘기를 할 건데요. 특히 전 육자회담보다는 미리 얘기하면 P5+2가 더 오히려 가능하다. 그 이란 비핵화 협의 체결을 했던 것처럼 P5 정상회담을 하는 것. 바이든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그 클린턴도 못했던 현직 대통령으로선 유일하게 평양을 최초 방문한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김정은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고요. 바이든의 머릿속에 좀 뭘 원할까. 가장 원하는 건 뭘까. 동북아에서, 한반도에서, 이쪽에서. 물론 내부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지만 이쪽에 관심을 돌린다고 했을 때 바이든이. 그리고 현 정부의 신의 한 수는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보기엔 현 정부가 지금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회복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어렵다. 그거를 지난 10년 우린 겪지 않았습니까? MB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걸 다시 다시 이렇게 또 원점으로 돌린다? 과연 그 정도까지 될까? 저는 신의 한 수를 고민한 것이 맞다. 그럼 그게 뭘까? 이렇게 했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그 육자회담에 있어서도 오히려 신북방을 얘기한다면 남북 미국, 러시아를 따로 놀고 남북 중 따로 그 다음에 신남방 정책이 한다면 남북 배 가능하다. 왜? 북한이 베트남식 모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닌. 그래서 남북 배. 그리고 한미일 공조.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해봤어요. 남북 밀어, 신북방에서는 남북 밀어, 그리고 남북 중 이렇게 따로 육자회담이 아니고 그리고 신남방에서 충분히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남북배, 남북 베트남 그리고 한미일 외교는 따로 공조하면서 북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한일 관계도 개선시키는 이런 식의 좀 외교 채널을 좀 다변화하는 것도 고민해 봤고요. 그래서 육자회담, 사자회담 오늘도 뭐 나오는데 뉴스 보니까 사자회담 복귀해야 된다. 육자회담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계속 나오던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P5 정상회담을 이란 조인트 컴프리헨션 플랜 오브 액션인가요? 하여튼 JCPOA의 전략을 좀 갖다 쓰는 것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의 내용이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PT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가장 미중 패권 경쟁이 지금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핫 이슈고 코로나 팬데믹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이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이 현실주의 국제질서 트럼프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모양새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한 요인으로 고민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봤고요. 아시다시피 미중 일러를 둘러싼 동북아의 지정학은 러시아는 지금 신동방 정책으로 우리가 신북방 정책하고 남북러 사실은 코드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신동방 정책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다 연결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는 아시아 동쪽 끝, 유라시아 동쪽 끝에 있는 우리는 유럽과 연결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러시아의 한러 관계의 코드, 남북러의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1대1로와 쌍순환으로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미중 전쟁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스트래러지를 가동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 그래도 핵심적인 사항을 좀 다돌아보면 제가 중국 전문가로서 미중 패권 경쟁을
수년 동안 지금 논문을 계속 쓰면서 봤던 건 이거는 상당히 오래 가겠다. 이유를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다 부딪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루는 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막 이런 것인데 사실은 보면은 처음에는 무역 전쟁으로 시작을 했어요. 미중이.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기술 전쟁으로 번지면서 완전히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 미중은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도 물러설 기세가 없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중국해에서 또 항공모함이 서로 대치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 전쟁으로 지금 경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또 대만에 대해서 서로가 핵심 이익과 사활 이익이 부딪히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이념과 가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이념과 가치의 대결이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미중이 정치, 사회, 문화 다 연결돼서 한 나라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국가 자체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다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미국하고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중국식 세계화, 차이나 드림, 중국몽, 2050년까지 중하란 이름으로 세계의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1대1를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경제, 거버넌스 외교, 시카라든가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서 국제 채널 공조를 강요하면서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이란과 다 지금 안보 협력 군사 훈련을 하면서 경제 외교 안보면에서 이게 패키지로 선순환적인 사이클을 돌리면서 미국과 지금 절대 2049년까지 30년 동안 우리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안미 경중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뭐 경제는 중국에.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세계적으로나 한국적으로. 제가 보기엔 21세기 가장 중요한 선거가 아니었나. 이게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국제 질서가 바뀌고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의 대통령을 바꿨습니다. 일본의 대통령을 바꿨습니다. 국제 질서가 바뀐다는 거죠. 트럼프가 됐다고 하면 뭐 예측되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다시 새로운 이 바이든의 시대는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바이든을 좀 구별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의 대외 정책 기조나 한미 동맹, 북미 간의 관계, 이란 정책, 환경 몇 가지 트럼프와 상당히 반대되는 정책을 내놨고요. 저는 꾼이란 말을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50년 장사꾼이었고요. 비즈니스맨이었고요. 이 바이든은 50년 정치 인생의 정치꾼입니다. 제가 보기엔 정치꾼. 꾼은 그 정치적인 걸로 처음부터 푼다는 거죠. 특히 외교를 중시할 거고 동맹 관계를 중시할 거고 다자주의 틀 안에서 외교를 이끌어갈 것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요. 이 바이든은 아시다시피 한국을 잘 알아요. 이 상임위원장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중요한 시기에 2001년도에 남북관계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상원 의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외교의 그 자격으로서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에 와서 긴 얘기를 나눴고요. 외교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부통령 8년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8년 동안. 모르는 게 아니죠. 한반도 문제를.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저는 봤고요. 특히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또 러시아 제재하지 않습니까? 2014년 크림반도 이후로. 그러면서 중러가 엄청나게 긴밀화되고 있습니다. 중러가 경제협력, 군사협력, 에너지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 특히 미국의 안보 전략가들이 얘기했던, 특히 브레진스키가 얘기했던 미국이 가장 외교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은 미국이 어려워지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은 유라시아에서 아시아의 강국 중국, 유라시아의 러시아, 중동의 이란, 이 중국, 러시아, 이란이 미국과 항미적으로, 대미적으로 연합해서 미국과 이렇게 부딪힐 때는 그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했는데 트럼프 때문인지 하여튼 지금 미국의 입장은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유라시아의 중국, 러시아, 이란이 함께 군사훈련을 하고 함께 미국하고 대결 구도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은 미중 패권 전쟁, 러시아는 제재, 아시다시피 이란 핵 협상 미국이 파기하면서 중국, 러시아가 이란이 이렇게 함께 미국하고 대항한다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 가져가겠냐, 바이든이. 분명히 세계 전략 변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료들을 좀 뭐 국무성 자료를 본 적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대외 전략 변화가 예측된다. 과연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하고 러시아를 공격하고 이란까지 핵폐기하고 중국, 러시아, 이란과 미국이 대항하는 구조를 바이든 행정부에 끌고 가겠냐. 반드시 저는 그 변화 가운데 우리 남북관계를 봐야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반미연합 형성에 대해서 와해에 대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좀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선택적 개입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GVC 글로벌 밸류 체인도 바뀌고 있고요. 국제 규범 다자 채널을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사인 행정명령 들어오자마자 16개, 17개 행정명령 사인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걸었던 게 세금, 에너지, 환경, 이민, 노동 부분을 선거 공약에 걸었는데 지금 바로 다 액션의 플랜을 행동에 취하고 거라고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는 뭐 바로 지금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했고요. JCPOA 복귀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이 다자 안보 채널, 외교 채널, 동맹 채널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당선하자 첫 통화를 11월 13일 날 작년에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걸로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어느 정도의 한반도 정책 구상이 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트럼프와 비교되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바튼업으로 했을 때 되겠느냐 이런 얘기, 너무 느리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이 이걸 받겠느냐 트럼프하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든 시대에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물론 위기가 있지만 제가 고뇌하는 긍정주의자로서 바이든의 원하는 것은 이 동아시아에서 북한 문제, 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확실하게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내가 중국을 이겼다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원하기 위해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북한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 제압용 어떤 북중 관계를 좀 뭐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레버리지로 굳이 북한 제재를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하고 북한을 핵 문제를 키워가지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미중 패권 경쟁을 더 강화시킨다. 바이든이 그 정도 외교에 정통한 바이든이 미중 패권 경쟁을 더
중국은 반드시 누르고 싶어 할 텐데 물러설 생각이 없이 그러면서 북한도 북미 관계를 더 지금보다 어렵게 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더 북중 관계를 더 가깝게 하겠는가. 외교에 능통한 50년 정치 인생에 36년 동안 외교 상임위원을 했던 바이든이 그 정도 외교의 전문가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외교의 원칙, 적과 친구는 늘 바뀌듯이 미중 패권 정쟁 속에서 북한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초의 평양 방문 전직 미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당사자의 남북관계의 입장을 하면 북미 관계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외교통 바이든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금 코드가 맞는데 그래서 제가 빌 클린턴, 김대중 대통령을 얘기했습니다만 오히려 한미동맹, 동맹 강화를 하는 이런 상황을 잘 이용만 한다면 기회 요인을 더 바이든 시대의 기회가 클 수 있다. 물론 이 위기가 많습니다. 지금 뭐 국내 문제, 코로나 문제, 한반도 문제가 뒤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고 그 트럼프하고는 다르게 이 북한 문제를 바텀업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느리다는 것. 그 안에서 또 기다리지 못하고 북한은 또 핵 7차 핵 실험을 또 할 수도 있고 지금 6차 핵 실험까지 했습니다만 과연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 또 기존에 했던 4.27 판문점이나 9.19 군사합의에 대한 무효화 뭐 이런 것들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그 김영인 대표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적인 모호성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뭐 앰비규어티 스트레로지만 하겠냐. 좀 어려운 외교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도 위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기회 요인이 크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한반도를 위한 뭐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절대적이다. 아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 수를 얘기했습니다만 반드시 후순위로 밀리면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 이슈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동북아의 정세 변화 지금이 한국의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신북방, 신남방 채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신북방은 남북 미러 미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남북중 따로, 그다음에 신남방에서는 남북배, 그다음에 그 외에 한미일 공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좀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철도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여하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분명히 긍정과 부정이 있다. 그렇지만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잘 대처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짧게 그 남북 물류 포럼이다 보니까 또 뭐 경제적인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어서 바이드노믹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드노믹스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선거 공약에서 얘기했던 대로 친환경, 특히 문제, 뭐 탄소 제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바이드노믹스의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그린 에너지 특히.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준비하면서 바이든, BIDE는 분명히 바이든은 외교주의, 동맹주의, 정치꾼은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B, I는 유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탄소를 친환경으로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오일에 대한 인크리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 강세는 확신할 수 없지만 약세일 수도 있고 강서, 달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에코 프렌들리 그로스.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바이든 이렇게 한번 우리의 어떤 영향 이렇게 한번 그 약자 이니셜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봤고요. 하여튼 이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카드도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남북 간의 교류에 있어서 북한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북한의
저임금 값싼 땅, 한국의 뭐 기술과 한국의 뭐 자본 이렇게 해서 남북 경제 협력하자. 그게 더 이상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너무 구태의연하다 이거죠.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렵지만 AI라든가 ICT, 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남북관계의 어떤 그 다변화적인 요소들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이 북한이 미치는 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남북관계에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오늘 발표한 건 대한책략이라고, 한반도를 위한 이 통일 책략은 이제는 생존을 위한 번영 전략이다. 생존해야, 서바이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전쟁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고요. 최대한 30분 내로 하려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PPT는 길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좀 깊은 토론과 발표가 되려면 질문 가운데 좀 코멘트 위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발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 하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약 30분 동안 우리 최재덕 교수께서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이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분이 41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약 40분 넘은 분이 지금 참여해 주시고 있으신데, 개별적으로 좀 인사드릴 시간이 없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코멘트를 하고 나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 사이에 질문하실 분들은 좀 정리하셔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과 북한인데, 미국은 최근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더만요. 미국이 남북 전쟁 당시의 어려움, 그다음에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어려움을 합친 것처럼 미국이 복합적인 위기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북한 역시 잘 아시다시피 지속되는 대북 제재,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자연재해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내부 문제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오늘의 주제인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남북관계 개선 등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재덕 교수께서 전반적인 발표를 통해서 대충 흐름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지금부터 좀 포커스를 좁혀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께서 오늘 먼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저 혹시 이번에 참여한 정진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채팅에 질문 올렸는데 채팅으로 해도 될까요? 채팅에 질문 올렸겠네요. 채팅으로 올리셨습니까? 네, 좀 이따 네. 보도록 하고요. 혹시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채팅 좀 이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혹시 또 직접 말씀으로 먼저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박사님께서 채팅창을 들어가시면은 채팅에 예. 있는 그 글들이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예. 읽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제가 지금 그것을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시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팅창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동맹 체제를 형성하여 중국을 압박을 가하려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현재 북한은 완전한 폐쇄 국가로서 중국 없이 코로나 시대를 견디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글로벌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아까
최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처음으로 북한이 중국 없이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기존의 무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그러한 중국을 글로벌적인 협력을 통해 압박을 하려고 하는 미국을 선택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까지 읽고 나서 최 교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 때 유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을 묻고 싶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로 경제와 관련한 질문이 두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최 교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열심히 들은 흔적이 아주 역력한데요.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국 전문가로서 북한은 처음으로 중국 없이 살아본 겁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1년 동안 거의 1년 정도 동안 대외 무전도 95.6%에 달했던 북중 관계의 그런 것이 중국이 완전히 문을 닫으면서 아무것도 문을 확실하게 닫으면서 밀무역도 없이 제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중국 없이 사는 거죠. 그랬을 때에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료에 보면 고난의 행군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 없으면 북한 자체가 어려운 상황들, 이런 상황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팩트에서 중국 없이 살아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북한은 그렇게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고 백신 공급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절박한 심정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의지,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의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봤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질문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교로 하는 것이 이제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북한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보편적인 국가로서 나서려고 합니다. 어떤 국가가 아닌 어떤 미국이 얘기하듯이 어떤 일반적인 어떤 스탠다드를 갖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국가로서의 위상을 자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요. 그 얘기는 외교에 있어서도 뭐 어떤 선택식 이런 거라기보다는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긴밀해질 겁니다. 그러면서도 북중 관계에는 다시 회복을 할 것이고 하겠다라고 실질적으로 보고를 했고, 뭐 혈맹 관계를 뛰어넘은 또 신년에 서로 시진핑과 김정은이 상당히 중요한 레터를 주고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북중 관계는 다시 회복하면서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중국을 선택하니까 미국을 버린다 이런 식의 입장보다는, 특히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11년 동안 2006년 이후로 11년 동안 핵실험 6차 실험까지 하면서 핵 완성을 했는데, 그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핵인데 그거를 쉽게 포기하진 않겠지만, 비핵화 선언을 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북한 경제를 좀 회복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중국도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미국도 활용할 것이다. 레버리지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사실은 북한이 그래 왔고요. 그다음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제가 바이든으로 삼행시 짓듯이 했는데, 인크리스 오일 이렇게 봤는데 말씀이에요. 지금 수소차가 되고 친환경 에너지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셰일가스 등등이 지금도 뭐 원가를 못 맞춰가지고 오일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제가 유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경제 지금 당장 친환경 에너지로 그 바꾸는 것이 뭐 버스를 다 바꾸고 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경제 부흥책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4년 동안 해가겠죠. 친환경 에너지 그 파리 기후 협약도 다시 복귀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돌아서겠지만 그 일시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가 그 경제 부양책을 지금 15달러 최저임금을 15달러로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유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달러도 그에 따라서 지금 달러가 오히려 지금 달러를 사는 분들도 꽤 있던데 달러 상승도 유발할 수 있고 뭐 등등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라는 것이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뭐 그렇게 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이에 채팅을 한 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채팅창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애교 라인을 일부 바꿨잖아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을 정의용 이제 전 청와대 안보수석으로 교체했는데 그 배경에는 과거에 소위 한반도의 봄을 가져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의용 안보수석을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해서 소위 북한과 미국 간의 새로운 협상의 전기를 마련하는 다시 한번 그러한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숨어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질문이고요. 자, 또 한 분만 더 질문이 있으시면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인사도 드릴 겸 한 분한테 저기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양영식 전 차관님이 오셨었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면서요. 우리 양 차관님이 과거에도 남북 회담에도 직접 참여도 하시고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으셨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 교체라든가 우리 청와대에서 새로운 진영을 개편하면서 1년에 소위 말하면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발맞춘 새로운 전략을 지금 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시고 혹시 최 교수께 또 질문을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함께 또 말씀을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켜세요. 마이크. 음소거 해제. 차관님, 음소거 해제. 네, 예,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20년 전에 DJ하고 클린턴 정부의 그 페리 프로세스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주제가 또 핵 문제가 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이제 이 핵 문제 관련해서 상황이 달라졌지만은 그 육자 회담에서 다 공통적으로 인정한 게 9.19 공동성명이란 말이죠. 그 9.19 공동성명의 핵심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동시 이행적으로 한다는 것에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트럼프 정부 때는 소위 그런 방향으로 가려다가 북한이 먼저 손들고 나와야 하겠다.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선언은 합의했지만은 실천이 이제 안 된 걸로 보는데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이라든지 거기 참모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다자적 접근 방식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거는 반드시 육자회담이다 사자회담이다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9.19 공동성명에 나왔던 그것이 6개국이 다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정부의 그 소위 그 위로부터의 그런 합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합의 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협상이라는 것은 그 기브 앤드 테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성립할지 모르지만은 미국은 테크 먼저 그다음에 기부 이런 식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협상의 원리상 안 맞는 거죠. 기부했으면은 기부라는 것은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기부하면 그다음에 테크는 다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핵 문제는 저는 상당히 지금 복잡해졌다고 봐요. 아까 전현준 박사님께서 지금 오히려 핵 문제는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감으로써 선대선, 강대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또 특이한 것은 전술 핵무기 그 개발 문제가 새로운 이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이 전술 핵무기란 것은 한반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상당히 위협적인 건데요. 이래서 협상의 문제가 하나 더 불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그래도 얘기하는 것이 다자적인 접근과 단계적으로 이 해결해야 한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많이 비쳤는데 다자적 접근이라 할 경우에는 저는 중국의 존재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지금 발표자께서는 미 중국의 패권이 마치 결판을 낼 것처럼 조금 이제 이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것처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두 초대국은 그대로 견제하면서 가되 핵 문제를 다자적 접근으로 본다면 말이죠. 과거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미국이 바랐고 트럼프도 바랐는데 중국은 뭐니 해도 그래도 북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자거든요. 그렇게 본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김정은은 중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도 의존도를 높이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더라도 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유엔의 제재를 러시아와 함께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발표적으로 첫째 질문은 중국의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역할, 과연 과거의 그런 건설적인 역할을 중국이 자임했는데 이번에도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보일 것이냐, 그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신의 한 수라는 걸 오늘 참 단어도 썼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이 상황의 대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군사 문제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념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막강한 미국이, 영국이, 프랑스가 다 지금 나가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저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좀 넓게는 한민족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 코로나19의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아니겠어요? 지금 북한도 코로나 지금 환자가 없다고 이렇게 좀 오버 액션은 한다 하지만은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한이 이 백신 개발을 좀 공동한다든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김정은 보세요. 북한 인민들을 하늘처럼 떠받들잖아요. 사랑한다, 또 자기가 잘못했다. 그렇다면은 북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코로나 약품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 지금 얼마나 좀 북한의 계층이 어려워요. 특히 그렇게 본다면은 김정은을 상대하기보다는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한 인도적인 접근 방식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남북한이 이런 코로나 전국에 관련해 가지고 이념 문제 말고 군사 문제 말고 오히려 이런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코로나를 퇴치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한민족이 그런 거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지 하는 것과 말이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한 문제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북한하고 협의한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건 조금 오버액션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코로나 이 사태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한미 연합훈련 무작정 오히려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접근법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말이죠. 그리고 최소한도 이것을 연기한다든지 또 축소한다든지
한미연합 훈련하게 되면 이 전략무기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 방어 훈련이라 한다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공격용 이 작전 계획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남북한이 이 군사 이 공동위원회 가동 그것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이 인도적인 문제, 경제 문제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그 문제를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정 차관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재백 교수께서 아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발탁한 그 배경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북미 이 회담의 어떤 역할 부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양 전 차관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국의 북핵 문제에서의 역할과 우리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접근법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최 교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양현식 차관님 아주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신의 한 수란 얘기를 했는데 현 정부가 신의 한 수가 없으면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지 않을까, 그 고민을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신의 한 수가 뭘까? 결국은 남북관계를 해야 결국은 정권이 연장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지금 정의원 외교부 장관을 얘기했지만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바뀌었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바뀌었고, 사실은 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대북 간의 어떤 대화, 교류, 협력을 강조했던 분들이 지금 서훈 안보실장을 포함해서 이인용, 박지원, 지금 정의원 외교부 장관까지 등용을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외교안보 통일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한 명만 놓고 지금 신의 한 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적극적인 의지는 결국은 잃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의지는 보였는데 결과는 이제 미국 문제를, 북미 관계라든가 미국을 어떻게 지금 움직이면서 남북 관계를 만들어 가실 거냐는 진짜 죽도록 해야죠. 죽도록 신의 한 수를 놓지 않으면 완전히 급전화시키는, 한반도를 확 바꾸는 신의 한 수는 남북 관계다. 그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다 체인지한 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하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두 번째는 이제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늘 똑같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아시다시피 2010 북중 관계에 있어서 시진핑과 김정은의 그 북중 관계 최근 상황을 보면 2012년, 13년에 비슷한 시기에 시진핑과 김정은이 리더십을 들어와요. 근데 5년 반, 거의 6년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시진핑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로 북미 간에 개선되면서 핵 문제를 갖고 나오면서 중국은 급하게 이제 북핵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만났습니다. 2018년 2월부터 1년 동안에 5년만 동안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던 시진핑은 5차례 북중 간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어떻게 북핵 문제의 중국의 입장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양현식 차관님께서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부딪힌다 라는 의견에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저도 같은 비슷한 생각입니다. 미중 간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부딪히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보다는 좀 세련될 거예요. 외교라는 것이 좀 세련된 거 아닙니까? 동맹이나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이 외교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바이든은 상당히 세련되게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경제, 무역, 기술, 군사, 이념까지 체제까지 다 지금 경쟁을 하는 시대로 왔기 때문에 세련되긴 하지만 예전처럼 미중 간이 어떤 협력의 힘보다는 경쟁의 힘을 강조하면서 외교라는 것이 늘 그렇지만 상당히 그 협력할 거는 그러니까 경쟁을 상당히 하면서 협력할 건 또 협력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미중 간에 있어서 경쟁을 하면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세련되게 트럼프보다는 경쟁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질은 그 현실주의적인 관점이 아닐까. 이상주의 관점보다는 본질의 마음이 미중 간에 예전에 2000년도에 WTO 가입시킬 때처럼 미국의 입장이 미중 간의 협력의 힘보다는 경쟁의 힘을 더 강조할 거라는 거죠, 한반도에. 그러기 위해서 그런 문제로 북한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북한 8차 당대 노동당 대회에서 봤듯이 저도 전현준 박사님 얘기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선대선 강대강.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속마음을 좀 읽어내는 이제는 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려고 하는 북한을 보여주는 메시지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메시지도 이제 좀 읽어본다면 그런 쪽에 접근을 해봤을 때 기회의 요소가 많지 않을까. 물론 보이는 것은 상당히 지금 또 7차 핵실험도 하고 전략 핵무기도 막 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안 했던 북한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기회 요인들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어서 다른 분들의 또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특별히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채팅장에 아직 나와 있으신 분은 없고, 제가 말이죠, 한 가지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 연장선상에서 최교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 시대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미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아까 전술 핵무기가 나왔는데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를 한국에다 놓겠다 했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중국의 안보 이익과 직접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미중 패권 경쟁 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적 상황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외교적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그 밖에 혹시 다른 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김은종 박사님이 지금 질문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네네.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최재덕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우리 향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향후에 남북 관계가 재개됐을 때 지금까지 20년 전에 개성공단처럼 했던 것처럼 남한의 어떤 자본 기술, 북한의 토지, 노동력 이런 거를 통한 상생 차원의 어떤 그런 경협이 아니라 새로운 뭐이라서 이제 AI를 비롯한 이런 같은 4차 산업을 위주로 한 이 고급 기술의 어떤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북한의 어떤 전력 사정이라든가 인터넷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요 기반 시설을 봤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직도 북한에는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경영을 하려면은 인터넷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인트라넷이나 쓰지 인터넷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북한 당국에서 그러한 인터넷을 터주겠느냐? 만약 그렇다면은 북한 주민들의 개혁 개방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북한에서 허용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단계적으로 가야지 그것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어느 4차 산업으로 말해 갑자기 크게 비약적인 이런 뭐 진전을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사님. 예,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주원서 원장님, 김은종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좀 더 코멘트 하고 싶은 부분들인데 아주 정말로 뭐 제가 늘 배우지만 전문가 이상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콕 집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거를 키워드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추원서 원장님 먼저 질문 말씀드리면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선택적 강요, 선택적 상황이 계속 더 심하게 올 텐데 우리의 외교 스탠스나 우리의 방법은 뭐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에 압박받았을 때 과연 안미 경중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을 상당히 했고 논문도 쓰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고뇌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아까도 발표에도 얘기했지만 바이든 시대에 더 선택의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더 세련되게 이걸 알고서 이제 안다면 대처할 수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외교라는 것이 그렇지만 트럼프처럼 이렇게 막 강압식 좀 어떻게 보면 뭐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무식하게 외교의 전문가인 정치꾼이 동맹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다자주의를 강조한다고 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무식하게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우리 편에 서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선택은 아주 고묘하게 하지만 아주 힘들게 하지만 좀 더 세련된 식으로 선택을 강요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세련되게 대처하면 된다. 어떻게? 미중 간이 외교나 동맹이나 다자주의의 채널을 그렇게 할 거라면 우리도 바로 결정을 할 수 없죠. 안미 경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주한미군이 있지만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따를 수 없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뭐 명민한 외교 얘기하지만 원칙도 세우자고 얘기하지만 그런 거 이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강요를 받을 때 이 좀 세련되게 우리가 뭐 중견국 외교 안보 채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북방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미중 간에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좀 신북방 정책을 하면서 좀 열어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북 미러 그리고 남북중 중국하고는 남북중하고 또 미국하고는 남북 미러 이렇게 하면서 신북방 정책을 좀 더 하고요. 외교 안보 채널을 다양화하는 거죠. 우리도 왜냐면 요새 또 신남방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세안 10개국들이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호주가 아시다시피 완전히 호주가 미국 쪽에 섰다가 지금 경제 보복 당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냥 뭐 아무 신경도 없어요. 미국에 확실히 섰는데 기술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아세안국들 간에 우리가 연대해가지고 미중 간의 어떤 전략 경쟁에서 좀 벗어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외교 채널을 미국, 중국 뭐 70년대 뭐 미소가 냉전할 때 서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던 시기가 아니다. 지금 21세기 국제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속에서 강대국에서 선택적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세련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스탠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신북방, 신남방 그러면서도 한미를 좀 공조해 나가면서 피해가게끔 민중 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북방은 남북미러, 남북중 어떤 선택이 아닌 신남방은 남북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미중 간의 어떤 선택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4차 산업 시대에 남북 경협을 이제 김은종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북한 요번에 8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김정은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미간에
본질에서 남한부로 그래. 비본질적인 얘기만 한다 너희. 즉 방역이 어떻든 뭐 중요한데 뭐 의료 부분에 협력하자, 뭐 방역 부분에 협력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너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핵이 있고 앞으로 어떤 나라인가를 더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북 관계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북미 간의 얘기도 하는 것이고 핵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인 거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얘기를 이제 뭐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레토릭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만 우리는 코로나 방역해야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북의 어떤 얘기했을 때 어떤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이 인터넷이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당장 북방에서 예를 들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남북러가 할 수 있거든요. 블라디보스톡에다가 뭐 한로 센터에다가 북한 끼워 넣어서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지금 뭐 중국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남북중 경협들 하려고. 그러면은 러시아 쪽에다 남북러 해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뭐 AI나 ICT나 관련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너무 빼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신남방에서 베트남 쪽에다가 남북 배회하는 거예요. 함께 경협을요. 일단 시작을 해서 베트남이 왜냐면 북한이 베트남 경제 개혁 모델을 따라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하노이에서 정상회담 했고. 그래서 뭐 베트남에서 남북배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경협 이렇게 하면서 남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뭐 그것도 뭐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예. 저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제 거기 미국 제재라든가 대북 제재, 유엔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어렵죠. 보면은 그 예. 첨단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북한에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가치 경협 자체도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아까 뭐 브라디보스톡 얘기했는데 브라디보스톡 인근에 저 LH 공사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한국 공단을 러시아 공단 100만 평 옆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20만 평 붙여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크게 진전은 아직 못 보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노동력은 갖다 쓴다는 이 계획으로 갖다 시작은 했지만은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어떤 자본 투자, 어떤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은 협력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고 베트남의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은 핵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라든가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가 AI니 김정은이가 뭐를 하든 간에 AI니 뭐니 이런 것들 고차원적인 어떤 이런 기술 투자는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어렵다 이거지. 대외 바깥에서나 뭐 북한 안에서나 간에 그런 것들이 나는 좀 고려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맞는 감사합니다.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어려워요. 지금 짧게 많이 얘기하면요. 경과했으니까 30분만. 원래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짧게 얘기하면요. 현실적으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뭐 사실 그래서 지금 북방 정책이 안 되는 거고요. 북한 비핵화 문제, 북미 간의 그 문제 때문에 뭐 송금 자체를 막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카드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카드를 기회 요인을 찾자는 정도였어요. 네. 네, 우리 김영윤 회장님께서 뭐 질문을 하시고 싶어 하신데 한 말씀 하시고 시간이 아까 우리가 한 약 5분 정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네. 앞으로 한 5분 정도 더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정의용 외부장관 다 좋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재개할 수 있을지 30초 안에 다른 거 다 빼고 싹 그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결론은 30초만 10초만 얘기하면 뭐 우리가 남북관계 얘기할 때 북한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뭐 10년 동안 안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안 하겠다고 했고 안 했어요. 진짜 안 하더라고요. MB 정권하고 박근혜 정부 때. 북한 비핵화의 전진 없이는 남북관계 없다. 근데 정말 안 해버리더라고. 그러면은 개성공단 금강산 개제 없이는 남북관계 회복 없다. 그러면 우리도 안 할 건가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기회를 만들 수 그러니까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오늘 기회 요인을 참 많이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B5부터 세게 한마디만 제가- 해주세요. 세게 어떻게 하면 되는? 세게요. 제가 코멘트 마지막 클로징 시간 주실 때 발표자한테 제가 1분 내로 좀 알겠어요. 마지막 남겨둔 거 비슷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최 교수께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은 우리가 좀 토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은 핵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트럼프가 물러났지만 트럼프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유산을 남긴 것도 있다고요. 그럼 그것은 살릴 것은 살리고 또 미흡했던 것은 바이든 정부에서 보완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텐데,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 북측에서 냈던 안이 뭐지요? 자,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 해갖고 결렬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 대신에 유엔 안보리사의 제대 중에서 부분적으로라도 해제해달라 이거였어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요, 북한의 요구도 나름대로 아주 불합리한 요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양희치 전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단계적인 해결, 그다음에 동시행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김정은이 제시했던 영변시설 영구 핵폐기 좋다 말이지. 우리 부분 해제해 주겠다. 그리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김문종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남한이 지금 현재 대북 제재 때문에 룸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협조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타파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최 교수께서 경제문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답은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뜻이 있으시다면은 이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아까 김영인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모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부탁합니다. 이것만 해도 한 30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나? 예, 이게 그냥 부족한 대로 제가 그냥 시간이 다 가서 부족한 대로 그냥 하고 또 저희야 원장님, 대표님하고 원장님 또 뵈니까 좀 더 깊은 얘기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클로징 하겠습니다. 2, 3분 내로. 저도 추원수 원장님 말씀대로 트럼프는 우리한테 북미 정상회담 2번 하고 뭐 깜짝으로 만났지만 판문점에서 만나서 3번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면 우리한테 큰 선물을 주고 갔다. 저는 봐요. 그렇게 봅니다. 저도. 트럼프는 상대조차 안 했던 북한을 진짜 큰 선물 주고 간 거 아니냐. 물론 탑다운이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들 계획 없이 만난 거 있고 그래서 뭐 문제가 있었다는 거 하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 더 이런 바텀업이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던데 분명한 것은 저는 선물을 주고 갔다. 그렇게 믿어요. 세계 선물. 근데 이제는 바이든 시대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다. 왜 더 세련되게 멋지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뭐 기대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바이든의 원하는 것, 김정은이 원하는 것, 우리 현 정부가 신의 한 수 이게 많이 비슷하다. 상당히. 왜? 지금 그거와 연결해서 아까 이제 추원수 원장님께서 연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북한의 요구는 그렇게 불합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연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그랬지만 저도 동의해요. 북한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에 많이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기 때문에 외교도 예전처럼 무슨 깡패 집단이라고 막 묘사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막 무작위식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한 역도 있었지만 이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나라고 했을 때는 의문이 들어요. 나름대로 합리성 있는 제시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걸 바이든 정부가 모르겠느냐. 알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게 바이든의 케미, 현 정부가 남아 1년의 케미, 그 다음에 김정은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 이런 케미가 밖에서 보는 모습과 그 내부적인 모습들을 다 판단했을 때 상당히 2021년이 2000년도
아까 페리프로스 얘기했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저는 만들 수 있다. 그런 상황도 많이 보인다. 그렇게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그 가운데 마지막 제안하는 것은 4자회담, 6자회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뭐 9.19 했던 공동성명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이런 부분도 좋은 내용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려웠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야겠지만 뭐 그 예전처럼 6자회담이나 4자회담국이 해서 그 미중 간에 지금 패권 경쟁이 심하게 부딪히는 이 동북아에서 예전처럼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를 끌고 가기는 쉽지 않겠냐. 그랬을 때 제가 얘기했던 건 그 JCPOA, 이란 핵 비핵화를 했던 그 P5 유엔 안보리 국가들, 미, 러, 영, 중러, 프랑스인가요? 그 왜냐면 유엔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P5 국가들이 풀면 유엔 제재 바로 풀릴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오히려 6자회담이나 4자회담보다는 마지막으로 P5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을 해서 그 어렵겠지만 그렇게 좀 세련된 모습, 외교에 정통한 바이든한테 이란도 지금 다시 복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란 JCPOA에 복귀한다고 하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식과 관련해서 이란 핵 문제 풀었던 것처럼 북한 핵 문제도 지금 P5 플러스 2의 그런 교훈적인 것들을 한번 세련되게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어떤 고뇌하는 긍정주의자로서 발표를 했고, 물론 좀 너무나 좀 비약적인 긍정도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발표를 했구나, 그 정도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부정적인 그 반대의 이론이 있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최재대 교수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좋은 주제 발표와 함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답변이 아마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 핵 문제는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했던 그 전례에 맞춰서 소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 5개국과의 이제 EU를 대표해서 독일이 참여한 식으로 해결했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게 아마 결론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70회 남북물류 포럼의 온라인 정책 간담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